오늘 시간에는 니켈 크롬 도금입니다. 보통 장식 도금으로 해서 ABS 위에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의 그릴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보통 우리가 크롬 도금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는 복잡한 다층의 니켈 도금이 있고 그 위에 약 0.2에서 0.5 마이크로 정도의 유가 크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층 니켈 도금층은 전기화학적으로 이제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식품이라면서 자동차의 수명에는 영향이 없는데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특히 겨울에 이제 그 제설염, 염화칼슘 환경에도 노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자동차의 수명 연장, 그 다음 보증 연한에 대한 경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내기성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자동차를 봤을 때 지금 사진에 있는 거는 1896년에 포드의 그 쿼드 리사이클입니다. 그래가지고 왼쪽에 보면 차라고 하기에는 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 바퀴 같은 게 붙어 있고 바깥에 이제 엔진이 다 보이고 오른쪽에 이제 어떤 신사가 타고 있는데 저 양반이 헨리 포드예요. 이 당시에는 그 자동차의 부식 문제가 심각했을까 했을 때는 일단 노출되어 있지만은 또 아무나 타는 게 아니니까 관리도 또 잘했을 수도 있고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모양을 보면은 이제 또 다시 해서 1903년에 이제 왼쪽에 보면 스파이커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대륙을 횡단한 자동차인데 옛날 클래식카의 모습이 있죠. 오른쪽이 약간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1932년에 그 뷰익의 빅토리아라는 차입니다. 보시면 그 옛날 클래식카답게 되게 화려하죠. 앞에 있는 범퍼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들이 많이 붙어 있고 보면은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니켈 크롬 도금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제 부식 문제는 있었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겠죠. 이거는 1965년에 쉐비 노바의 차인데 왼쪽은 신차고 오른쪽에는 올드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미국 친구가 얘기할 때는 1970년에 이제 이 차를 샀는데 일단은 지금 오른쪽 그림 보면 그 차는 아닌 것 같은데 보시면은 그 앞에 있는 팬더 쪽하고 뒤에 있는 그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수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 괜찮은 부품으로 해가지고 차를 수리한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뭐 차니까 굴러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근데 부식 문제는 심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동차의 역사를 다시 또 보면은 왼쪽에 보면 1951년에 크라이슬러 300입니다. 지금도 이제 크라이슬러의 300이라는 차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모양이 다르죠. 되게 크고 그 당시에 보시면은 그 범퍼도 그렇고 그릴도 그렇고 금속으로 만들어서 도금을 하고 니켈 크롬 도금을 한 것들이 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70년에 이제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토네이도라고 해서 그 오스모빌에서 나온 차입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좀 더 약간 더 이렇게 좀 SF적인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1986년에 현대 그랜저입니다. 그랜저는 이제 일단은 일본의 마츠다 자동차의 그 차를 갖다가 이제 리플 같은 건데 보시면은 지금 위에 있는 차보다는 좀 많이 다르죠. 이 당시에는 좀 플라스틱들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있는 그 맨 왼쪽에 있는 차에 비해서 보면은 그 크라이슬러 300에 비해서는 이제 그 크롬 파트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15년에 이제 소나타가 30년이 됐다고 해서 나온 그 자료를 갖고 온 건데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자동차가 디자인이 바뀌어요.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보면은 거의 그릴에 이제 뭐 도금 파트가 없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또 도금 파트가 많이 있는 부분.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맨 밑에 있는 것들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약간 지금 현대 자동차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처음에 그 Y2 해서 1988년에 그 발매되고
93년까지 이제 파들다가 단종된 그 소나타를 보면 세컨드 제너레이션인데 보시면은 거의 녹음 파트가 없습니다. 이 차는 지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엠블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도어 핸들에는 이제 갤크롬이 되어 있고 그릴이라고 있는데 아주 되게 작죠. 그래서 녹음 파트가 별로 없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소나타 LFA에서 세븐 이제 7세대에 가면 2015년에 나온 차를 보면은 현재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이제 그릴이 있고 그게 이제 또 트림이 창문 따라서 이렇게 쭉 있는 것들이 이제 크롬 도금된 것들이 있고요. 이건 자동차 회사나 그 다음에 그 모델에 따라서 디자이너에 따라서 이것들이 많이 변하죠. 근데 옛날 거하고 최근에 나온 그 20년에 나온 LFA를 보시면은 또 모양이 많이 다르고 물론 자동차의 디자인도 바뀌지만 일단 도금 파트를 봤을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들 보면은 또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약간 좀 변화들이 보이는 것들이 그릴은 그대로 있고 왼쪽에 이제 그 위쪽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캐딜락입니다. 대부분 미국 차들이 지금 니켈 크롬 도금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그 현대 펠리시아드도 되게 큰 그릴이 있고요. SUV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오른쪽은 이제 캠리인데 점점 이게 그 되게 뭐라 그럴까 컨셉과 비슷한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가죠. 그릴이 되게 좀 화려하게 생겼는데 여기도 일반적인 차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릴, 그 다음에 도어 핸들, 트림 등의 이제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도 이제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 액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의 그릴도 이제 도금 파트를 많이 안 쓰고요.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크롬 도금을 하는 것들이 좀 고급차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근데 겨울에 보면은 지금 모습이 이제 이게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의 사진입니다. 미시간주에 보면은 거의 10월부터 3월 말까지 눈이 오는데 거의 제 기억으로는 매일같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미국 자동차 GM하고 포드하고 크라이슬러 본사가 이제 그 디트로이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의 기준을 만들 때, 그다음 내익성을 만들 때 이 디트로이트의 기준으로 많이 잡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플라스틱 도금을 하시면은 이제 카스를 실험을 할 텐데 여기서 뭐 카스 시험의 원 사이클이 디트로이트에서 한 겨울을 보낸 거하고 동등하다고 이제 상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염화칼슘을 뿌리죠. 그럼 염화칼슘을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물하고 만났을 때 보면은 어떻게 되나? 합쳐가지고 CaCl2가 있으면은 물에 그 빙점이 떨어져가지고 거의 마이너스 60도까지 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얼지를 않고 질퍽질퍽한 상태로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염화칼슘 말고 소금을 쓰면 어떠냐? NaCl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한 영하 20도 정도 그 정도까지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일단 캐나다라든지 이제 미시간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북부 오데오 근처에서는 이게 영하 30도, 40도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뿌리고요.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그 용점을 갖다가 보는데 보통 포타슘 클로라이드 KCl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고 영하 1도 뭐 그 정도 영향을 미치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 칼슘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농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영하 한 뭐 30도까지, 30도 정도까지는 그 눈이 녹아도 얼지를 않고 그 액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고요. 국내에서도 뭐 그 서울 같은 경우에 눈이 오면은 일단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우리가 아까 보여준 것 같이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그릴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식에 가장 안 좋은 환경이 형성이 됩니다. 가지고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자동차의 부식으로 이제 규격을 하면 좀 오래된 건데 내면 외면 부식이 점점 증가해서 뭐 노르딕 코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외면에 부식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구멍 부식 이제 관통하는 부식이죠. 지금은 그런 차들이 없어요. 근데 폐차장 같은 데 가면 오래된 차들 보면은 어떻게 돼?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이제 12년까지 보증을 하는 거로 해서 점점 그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부품별로 그 고내식 방청 연한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2000년 후반에 그 현대자동차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시장에 강하게 마케팅을 하면서 10년 보증, 그 다음에 10만 마일 보증을 하면서 내익성을 높이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그 다음에 표면 처리, 예를 들어서 아연니켈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도입을 했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까 그 디트로이트 얘기를 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아주 새카맣게 된 부분은 extremely severe 그래가지고 가장 가혹한 영역입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조금 있는데 보면은 거기는 겨울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그 다음 무척 추운 데죠. 그 다음 바닷가고 그쪽 캐나다 연안 그쪽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그림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빨간 점을 치는 게 이제 디트로이트입니다. 그 영역이 보면은 이제 그 시비어에서 가장 그 눈이라든지 많이 오고 또 야마 칼슘을 많이 뿌리는 영역입니다. 나머지는 허옇게 된 것은 그렇게 부식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간에 보면 뭐 사막도 있고 그렇게 미국 환경에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지역들을 갖다가 지금 보면 5대5 근처로 해서 시카고라든지 일리노이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 부식에 대한 연구라든지 기준의 연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 일본에 있을 때 보면은 그 차들이 뒤에 한냉지용 차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일본 북부에서 타는 차들은 같은 모델이지만은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내익성이 높은 아연동광판을 더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구별을 했었고요. 그렇죠. 국내에는 사실은 그 정도로 그 심한 부식을 갖다 일으키는 영역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아마 유튜브 허라카데미를 보면은 부식 지도가 있어요. 한국에서 만든. 그걸 보시면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어느 정도로 부식이 심한지. 대부분은 바닷가가 심하겠죠. 그 다음 외장재의 그 베이스를 보시면은 1974년에는 철강재를 범퍼로 만든다든지 그 다음 휠, 그 다음에 스틸 휠이죠. 그 다음 손잡이, 그 다음 아이언다이 캐스팅으로 선 거울, 그 다음 도어 핸들, 그 다음에 그 윈도우 램프, 그러니까 램프 프레임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이언다이 캐스팅으로 했고 이제 74년에 엠블렘을 갖다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했습니다. 이건 아마 도요다가 가장 먼저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그 2000년대가 되면은 거의 지금 철강이나 아연다이 캐스팅을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경량화도 있고 관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이제 ABS 수지에 이제 도금 처리를 하는 것들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그 자동차에 그 엠블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트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장식용 니켈 크롬의 그 내익성 및 방식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일반인들은 크롬 도금 하죠. 왜냐면 바깥에 있는 게 크롬 도금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크롬은 두께로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하고요. 그 그림에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선으로 나타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금속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ABS로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카파, 동도금을 합니다. 보통 이제 유산 동도금을 하고 한 15마이크로 정도를 붙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방광 니켈, 광택 니켈, 그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황 니켈, 최근엔 많이 쓰이지 않는데 그 다음에 MPS 니켈을 갖다가 하고 맨 위에 이제 크롬 도금을 하게 됩니다. 크롬 도금을 하는 거는 경도도 좀 높지만은 일단 니켈 같은 경우는 오래 놔두면 색깔이 약간 니켈 자체가 약간 보시면은 햇빛에서 보면 약간 그 갈색 빛을 띱니다. 크롬은 이제 좀 파란 빛을 띠고요. 근데 삼각 크롬은 또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니켈 같은 경우엔 지문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이제 크롬 도금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들은 그 안에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그냥 크롬 도금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OEM에서 그 자동차의 OEM에서의 요구 조건은 일단은 첫 번째 당연한 거겠지만은 도금된 파트의 외관이 미려야 된다. 일단 외관이 미려한다는 게 보면은 무슨 뭐 거기에 어떤 결함이 있다든지 아니 변색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얼룩져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 수명 중에 미려한 외관을 유지해야 된다. 사용 중에 외관 변화는 카스 시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보면은 ASTM 넘버로 했을 때 B368-09 스탠다드 테스트 메서드 for copper oxalated acetic acid salt spray test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보통 이거는 카스 실험을 하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보면은 그 염수분무 시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카스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니켈 크롬 도금이고요. 다른 분야에서는 보통 중성 염수분무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다 중성 염수분무 시험을 하다가 이 니켈이 뒤에 말씀드리면 니켈이 점점 두꺼워지고 전기화학적으로 여러 층을 하니까 이게 중성 염분무 시험에서 그 녹이 발생할 때까지 부식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아세틱 엑시드 솔트 스프레이 가지고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그 규격이 세 가지가 이제 염수분무 시험에 보면은 그렇게 있는데 아세틱 엑시드 솔트 스프레이를 하는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것도 없고 근데 왜 규격에 있을까 하면은 이걸 갖다가 규격을 규정하는데도 꽤 오랜 세월이 걸렸고 가지고 일단은 아세틱 엑시드를 넣었을 때는 그 부식이 좀 더 빨리 된다고 해서 이 방법을 내놨는데 그 사이에 니켈 도금 자체에 발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먹히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카파를 집어넣는 카스가 나옵니다. 가지고 카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금속하고 여기가 귀하니까 안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부식을 가속시켜가지고 이제 부식 시험을 갖다가 짧게 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의 카스 요구 조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2, 44, 66, 88, 120, 200 해가지고 점점 그 사이클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스 시험의 외관은 10에서 9 사이. 그러니까 9라고 그러면은 very slight surface fitting 해가지고 표면에 그 아주 그 미세하게 피팅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염수분무 시험에 관한 그 규격을 갖다가 보시면은 ASTM B117이라든지 보시면은 뒤에 이제 매핑된 것들이 있겠죠. 그 10일 경우에는 뭐 아무런 부식이 없는 거고 뭐 9.5, 9 그렇게 됐을 때는 의외로 9가 되는 거를 해도 보면은 상당히 좀 피팅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은 그 정도의 실험은 하셔서 이제 내익성을 갖다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5가지 이제 그 환경을 갖다가 이제 ASTM B456, IS1456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서비스 컨디션에서 마일드, 그 다음에 와일드라니까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 만모 마찰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그 다음에 SC3가 이제 시비어
해서 비세정제 소금물에 자주 젖는 경우, 그 다음에 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very severe, 그 다음에 extended very severe가 있어가지고 극히 가혹한 조건으로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덴팅이라는 거는 차가 이제 가다가 길에서 돌이 튀어가지고 어떤 그런 페인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런 부식 환경이 있을 때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FE 여기선 철회에 대한 겁니다. 철회에서 니켈을 갖다가 35 돼 있고요. D로 되어 있는 건 듀플렉스, 그러니까 2층으로 하고 그 다음 크롬 도금을 한다 그렇게 돼 있고, 카스루는 66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최근에 본 거로는 또 하나가 더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ISO에 보면은 한 레벨이 또 생겼어요. 그거 같은 경우가 뭐냐면 바닷가 환경입니다. 거기는 좀 또 다른 얘기 같은 돼요. 니켈이 부식이 되는 게 아니라 바닷가에서 해염, 소금 입자가 날라와서 크롬에 붙음으로써 크롬이 이제 손상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고 그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게 일본이라든지 호주, 그 다음에 한국, 태평양 연안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은 항구에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뭐 부식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내익성이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가혹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시면은 66시간의 카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사실은 뭐 상당히 가혹한 조건인데, 어차피 부식이라는 거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요. 도금으로 해가지고 부식을 갖다가 완전히 없앨 수 있냐면 없앨 수는 없죠.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 현대자동차에 부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보면은 왜 차가 부식되냐 그렇게 하는데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했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차에는 부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A사의 기술 표준인데 실제로는 도요다의 기술 표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레이드가 S, A, B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있고요. 코드명은 제가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이스 메탈이 뭔지,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아연인지, 플라스틱인지, 그 다음에 코팅 메소드를 갖다가 B, C, D로 되어 있습니다. B 같은 경우는 더블 OR 트리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뭐예요, 니켈을 갖다가 몇 층으로 올릴 건지,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D 같은 경우 더블에서 트리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 크랙 해가지고 이제 크롬 도금층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약간 오래된 거라서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염수분무를 했을 때는 보면은 S급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을 해가지고 부식 발생 계속, 그러니까 피팅이 3포인트 이하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60시간 캐스를 했을 때는 변색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그 각 자동차 회사의 기술 규격 표준을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건데, 보시면 카스 조건이 나왔습니다. 가지고 왼쪽에 보시면 폭스바겐이 24시간, 그 다음에 이제 다이밀러 벤츠가 뭐 48시간. 물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48시간이 있고요. 이 부품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 다음 피아트, 유럽 차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포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기술사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18년까지만 봤고 그 이후로는 잘 못 봤는데 8년, 10년, 13년, 14년, 16년, 17년에 배점 25점으로 해서 주관식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좀 좋아요.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10년도에는 2중, 3중 니켈을 하는 이유와 부식 과정을 그려 설명을 하시오. 그 다음에 13년에는 다중 니켈 도금이 내익성을 향상시키는 이유를 대시오. 그 다음에 14년에는 마이크로포러스 도금을 하면 내익성이 좋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격증을 딴다든지 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보면은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니켈 크롬 도금층의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두께가 상당히 두껍죠. 그러니까 크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으로 나와 있고, 왜 이렇게 크롬 니켈을 갖다가 많이 하는지, 그 다음 두껍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도금층에는 그 피놀이라든지 크랙 같은 것들의 결함이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놀이라든지 했을 때 보면 뭐냐면 소지하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오른쪽 그림 보면 스틸하고 그 다음에 공기가, 그 다음에 물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저번에 아마 유튜브에서 금도금하고 그 다음 니켈 도금 얘기를 할 때 했어요. 그래서 금도금 같은 경우에도 피놀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놀을 없애려면 2, 3마이크로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물론 금은 비싸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지만은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 도금층에는 포화나 홀이 존재하면서 이게 부식 환경과 그 소지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배터리에서 보면 전선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내익성을 가지려면 도금 두께가 7.6마이크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한 7마이크로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밀수로 되어 있는데 0.3 정도 했을 때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금 피놀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부식에 약하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컨디션 1입니다. 마일드한 조건이고, 물론 이제 바깥에서 쓰지 않고 이렇게 물하고 많이 안 닿는 면에서는 그런 제품에서는 충분하겠지만은, 우리가 자동차로 갈 경우에는 1.3일스, 그러니까 SC5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비스 컨디션 5에는 약 35마이크로 정도의 니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35마이크로가 말이 35마이크로지 상당히 두꺼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내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그 단층으로 가지 않고 복층으로 멀티레이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도금 두께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층으로 50마이크로 올린다든지 하면은 사실은 일단 니켈 가격이 싸지가 않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더 내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갈바닉 코로전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아연하고 철하고 붙어놨을 때는 아연이 전기화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비하죠. 그 다음 철이 귀하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아연이 산화가 되면서 아연 이가가 되고 전자 두 개를 해서 그게 철로 가기 때문에 아연이 녹아나면서 철을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희생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동이 위에 아연에다가 동을 도금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반대가 되겠죠. 근데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인들이 실험할 때 보면은 철에다가 이렇게 동도금을 하고 내익성이 올라갔다 그러고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실험에서 동을 많이 하는 거는 일단은 철하고 색깔이, 동은 좀 빨간색이기 때문에 도금이 올라간 걸 보기 좋게 하기에 쓰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도금을 했을 경우에는 되려 밑에 있는 소지를 갖다가 더 부식을 가속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내성만 생각한다면 아연이 좋겠지만은, 아연이 부식되면 화이트 러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식용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동니켈 크롬 다층 도금 시스템에서는 원래 소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알루미늄이라든지 철이라든지 황동 같은 소지보다는 이 동니켈이 훨씬 더 귀합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 갈바닉 시리즈인데, 보시면은 일단은 니켈, 카파, 니켈이 가장 귀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소지의 부식이 가속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피노를 다 막아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장벽을 만들어주는 베리어 이펙트를 통해서 내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근데 일단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홀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부식이 가속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는 철이나 그 아이언 다이 캐스팅, 황동 같은 것들의 도금을 갖다가 해서 많이 썼지만은 지금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현재에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는 카파를 갖다가 그 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더 좀 자세히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맨 밑에 층에 동도금이 있고요. 그 다음 방광니켈 도금, 그 다음에 고황니켈, 여기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브라이트 니켈, 이제 광택 도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 니켈의 광택이죠. 그 다음에 MP 니켈, 그 다음에 크롬 도금 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도금은 일단은 니켈보다는 연성이 좋고 니켈보다 이제 표면에 포화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철이나 위에 했을 때는 그 포화가 적으니까 일단은 그 철이 바깥에 있는 그런 환경하고 접촉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니켈에 비해서 쉽게 레벨링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광택을 얻죠. 그래서 동에서 어느 정도 레벨링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니켈 도금할 때 훨씬 더 광택이 내기가 쉽겠죠. 그 밑에는 이제 세미 브라이트 니켈에서 그 위에 이제 방광 니켈 도금을 하는데 이 내익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전기화학적으로는 귀합니다. 전기화학적으로 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황 함유량이 낮아요. 그 설파는 어디서 얻느냐 하면은 이제 광택제. 그래서 광택 도금에 했을 때는 이제 프라이머리 그 광택제에서 1차 광택제에서에 들어가는 사카린에서 이제 그 설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고황니켈은 그 훨씬 더 황이 높은데 최근에는 거의 안 쓰고요. 그다음 광택니켈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학적으로 방광보다 내익성이 나쁩니다. 왜냐면은 황의 함유량이 높아요. 그리고 주광택제로서 이제 사카린이 들어가서 같이 석출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장식 효과를 내기 때문에 광택을 갖다 여기서 내고요. 그래서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이 니켈 도금층에서 희생양극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MP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에서 많이 쓰지만은 크롬 도금층에 이제 마이크로 포어를 갖다가 지금까지는 또 포어를 없애려고 하는데 일부러 포어를 갖다 도입해서 부식을 갖다 숨기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크롬 도금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산화물 형성해서 CR2O3를 형성해서 부동태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의 경도라든지 내지문성 그런 것들의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층이 있을 때 보면 만약에 브라이트 니켈만 하겠죠. 광택.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에 서비스 컨디션 1, SC1에서 보면은 그냥 광택 니켈을 했을 경우에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광택제로 해서 주고 나프탈린 슬폰산염, 그 다음에 사카린 나트륨염과 같은 1차 광택제는 소재가 경명같이 연마되지 않으면 완전한 광택을 주지 않고 레벨링을 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한 니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차 광택제과 이제 레벨링 작용하고 광택을 주는데 도금 피막을 단단하게 해서 응력을 하기 때문에 밀착이 나빠지게 되죠. 깨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1차 광택제가 들어가야지만 도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근데 1차 광택제에 포함된 황산 성분이 니켈 도금층의 인장 응력을 압축으로 바꾸는 작용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응력 완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화학식이 있고요. 보면 이게 이제 사카린 나트륨인데 보면은 SO2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도금할 때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냐? S가 분리되면서 니켈하고 설파가 그 다음에 NiS로 해서 이제 공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광택니켈에는 약 0.05% 전후의 설파를 함유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0.05% 같은 경우 상당히 미미한 것 같은데
반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전기화학적으로 거기서 전이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05%라는 게 크다 작다를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싶은데 주석도금을 할 때 납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광택제에서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카본이 이제 탄소가 많이 공석이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탄소가 많이 공석이 되면은 그 납땜을 할 때 저점성이 나빠져서 또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이지만은 실제로 그 피막의 성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단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일단 크롬이 거기서 깨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카파가 있다고 생각하면 광택니켈에 부식이 진전되어가지고 소지가 노출되면서 부식을 가속시킨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철에다가 동독을 하고 광택니켈이 부식당한 경우입니다. 보면은 광택니켈도 많이 녹아났지만은 밑에 보면은 철 같은 경우 완전히 폐였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철이 니켈보다 비하기 때문에 철이 되려 희생 양극이 돼서 부식이 가속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두 층을 올렸습니다. 두 층을 올려가지고 지금 보면은 카파 위에 세미 브라이트 니켈하고 브라이트 니켈이 있어요. 이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방광니켈 같은 경우는 설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약간 비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은 밑에 오른쪽 그림 밑에 써 있는데 한 100mV 정도 그 방광니켈이 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희생양극이 되는 게 광택니켈이 되기 때문에 방광니켈은 부식이 안 되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광택니켈만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아주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방광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광택만 녹아났고요. 왼쪽에서도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위에서 부식이 일어나지만은 광택니켈에서 그걸 다 잡아주고 방광니켈까지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지를 갖다가 보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의 눈속임인데 왼쪽 그림의 밑에를 보시면은 크롬 도금층을 들어가지고 부식이 일어나는데 왼쪽으로 그러니까 옆으로만 퍼지지 깊이 방향으로는 안 되죠. 좌우로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위에 있는 공식의 점은 매우 작지만 밑에 있는 부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장식 도금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부식이 이 정도로 큰지를 갖다가 눈속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MP 니켈이란 거를 갖다 또 여기다 또 집어넣어요. 여기에 또 광택니켈은 다시 정리하면은 설퍼가 0.05%, 고황니켈은 여기서 이제 사용하지 않지만은 0.2%.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고황니켈이 그 광택니켈이 녹아 들어가서 고황을 만나면은 거기서 다시 또 부식이 일어나서 좌우로 퍼집니다. 깊이 방향으로 안 들어가죠. 이 경우도 만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위에서 본다 그러면은 위에가 부식이 일어난 점은 구멍이 작게 일었지만은 옆으로는 부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OEM 리카이먼트에서도 사용 기간 중에 미려한 외관을 유지할 것. 그러니까 바깥에는 크게 부식이 없지만은 안에는 부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이 우리가 귀하고 그 다음에 천한 금속을 했을 때 비한 금속을 했을 때 반광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 광택니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고황니켈을 썼을 경우에는 고황니켈은 설파가 0.2%나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비합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부식이 관찰이 잘 안되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MP 니켈 같은 경우 크롬 도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얀 선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좀 두껍게 해서 이제 MP 니켈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브라이트 니켈이 있겠죠.
근데 크롬 도금은 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는 육각 크롬을 행합니다. 요즘은 경우에 따라서 삼각 크롬을 갖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그 패션에 관련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일단은 그 색깔을 일단은 아주 일반적인 삼각 크롬보다는 그 검정색이 나는, 물론 완전한 블랙은 아니지만 그런 색깔을 갖다가 쓰고 싶을 때는 이제 삼각 크롬을 하겠죠. 그래서 전에는 뭐 삼각 크롬이 일단은 러시안 모드에서 좋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알려진 거는 뭐 그 일단 러시아에서 그 토양에 유기산이 있어가지고 그게 부식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러시안 머드 현상은 러시아에 국한되었던 거고요. 지금은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량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는 육각 크롬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ELV라든지 그 다음에 리치에서도 지금 규제를 하는 거죠. 금지를 시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육각 크롬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꼭 거기 이제 그 크롬에서 이제 보면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균열이 있습니다. 이건 크롬 도금이 형성되면서 중간에 상이 바뀌어요. 베타 크롬, 메타 스테이블한 그 준안정 상태에서 알파 크롬으로 해가지고 BCC 형태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 수소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든지 하면서 표면에 이제 크랙이라든지 그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걸 갖다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온도를 낮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듀플렉스 크롬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지층에 크랙이 없는 크롬을 하고 그 위에 크롬 도금을 갖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는 이제 크랙이 있겠죠.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국내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찾는 데도 없고, 일본의 경우도 그 렉서스의 엠블렘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동차가 다 폐차될 지경이 되더라도 엠블렘은 부식이 안 당하게 그렇게 한다는데, 그때 그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랏빛으로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크랙이 있죠. 근데 크랙이 좀 잘게 있어야 되는 게 좋은 거고, 이거는 아마 경질 크롬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랙이 좀 잘게 있는 것들이 훨씬 낫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있는 것들이 더 나쁩니다. 왜냐면은 그런 것들은 관통 크랙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마이크 포러스를 아주 MP 니켈이에요. 보시면 뭔가 섬 같은 게 하나가 있죠. 산 같은 게, 점 같다고 얘기하나? 뭐 알갱이가 있는 그런 도금층을 갖다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리는 MP 니켈이에요. 여기에는 그 비전도성의 미립자를 현탁시켜서 보통 이제 고령토인데 도금 피막 중에 미립자를 갖다가 공섭을 시킵니다. 그리고 니켈에서 그럼 그 위에 크롬 도금하면은 그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알갱이 같은 것들 때문에 미세한 구멍이 센티미터 평방 센티미터당 한 10,000개에서 30,000개 정도가 이런 구멍들이 있는 크롬이 얻어져요. 그때 이때 공석되는 그 미립자 같은 경우에는 직경이 1마이크로 정도니까 거의 경면의 광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마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고와가지고 이게 조금 날리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보충할 때도 그렇고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게 대부분 산화물 파우더기 때문에 물에 이제 녹질 않기 때문에 교반을 통해 가지고 용액 속에 계속 이제 돌려줘야 되고, 아니면 꺼놓으면 이제 침전을 하게 되니까 그런 가루들이 파우더들이 이제 표면에 같이 공석을 하면서 이제 사진에 보여준 것 같이 이제 그런 미세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MP 니켈은 크롬 도금 두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알갱이가 작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니켈 크롬 도금이 너무 얇으면 0.12 마이크로보다 얇을 경우에는
구멍들이 많죠. 왜냐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들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게 다 떠올라 크롬이 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멍이 너무 많아져서 내익성이 떨어지고, 아주 적당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0.35 마이크로 정도 했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해서 이때가 내익성 마모 외관이 우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이제 생긴 것들을 액티브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시면은 A하고 B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섬같이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크롬도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은 그냥 파우더들이 다 덮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인액티브 사이트가 돼가지고 구멍이 그냥 메꿔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구멍을 만드냐면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부식이 일어날 때 부식전류를 갖다가 분산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한 군데만 이런 크랙이 있다면 그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할 텐데, 부식이 일어날 때 여러 군데가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류들이 나눠지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식의 분산 효과가 있겠죠. 아주 지금 보시면은 앰피니켈이 있을 때 보면 미립자들은 부식 발생이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지금 막 타고 들어와서 브라이트 니켈을 갖다가 이제 부식시키는데, 요즘 부식량이 때문에 부식 전류가 이제 A 지점, 그림에서 보면 A 지점에 있는 것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눠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부식량은 전류 B, C, D로 해가지고 아까 전체적인 전류가 같은데, 부식 전류 같은데 이것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조금씩밖에 부식이 안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크롬이 캐소딕으로 해서 음극이 되고요, 니켈이 양극이 됩니다. 가지고 미립자들의 그 발생 부위를 늘려가지고 부식의 집중을 갖다 줄여주는 거예요. 한 군데가 깊게 들어가지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좌우로 해서 광택니켈을 타고 해서 크롬층이 뭐 깨진다든지 하면은 이게 부식이 됐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부식의 경로를 갖다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만 부식이 일어나게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가지고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지고 앰피니켈이 근데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설파의 양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는데, 앰피니켈이 광택니켈보다 더 귀해야 되죠. 그래야지 광택니켈에서 부식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왼쪽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뭐라고 부르요? 버섯 모양처럼 됐습니다. 부식이 일어난 점은 지금 조그맣고요. 밑으로는 버섯 머리처럼 해가지고 안에는 부식이 많이 됐죠. 일단 검사를 할 때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구멍이 작기 때문에 부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앰피니켈의 전이가 더 낮은 경우에는 광택니켈이 안 녹고 앰피니켈이 많이 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하고 오른쪽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표면에 그 구멍의 크기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부식이 더 많이 일어났다고 우리는 보고, 그 다음에 카스에서 테스트할 때 일단 페일이 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앰피니켈이 음극, 그 다음에 광택니켈이 양극, 전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택니켈이 부식이 된다. 그러니까 표면은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부식이 두드러지게 보이질 않는데, 반대 경우 오른쪽에 배드 케이스의 경우에는 앰피니켈이 양극이 되고 광택니켈이 음극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앰피니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구멍이 크게 보이겠죠.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림을 보시면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섯 모양으로 해서 부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보면 이렇게 점점 아주 작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본 건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전이차가 적절하지 않아가지고 뻥 뚫리면서 위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아까 왼 위에서 본 것보다 점이 더 커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할 때 부식이 된 거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가는 게 최악의 경우. 이 경우에는 뭐 다 작살이 나가지고 아주 나쁜 내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뭐 자동차 업체에서 그걸 갖다 품질할 때 이걸 갖다 부식이 일어났는데도 부식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게 속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서비스하는 기간, 운행하는 그 폐차가 아니라 아니면 그 내구 연한까지 쓸 때, 보증 기간까지 쓸 때는 표면에서의 부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관찰하기 쉽지가 않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식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린 게 이게 안전에 관련된 제품들이 아니에요. 이게 아연도금한 것처럼 무슨 브레이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식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기준을 갖다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스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도금 두께를 갖다 측정할 때도 그렇고, 일단 니켈 도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일단 도금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일단은 전해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전해 도금을 하는데 일단 도금 두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광택 니켈이 얼만큼 올라갔는지, 반광 니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MP 니켈이 얼마인지를 갖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텝이라고 그러죠. Simultaneous Thickness and Electrode Potential Measurement라고 그래가지고 두께를 측정하면서 포텐셜을 갖다 측정을 해요. 전위를 측정했을 경우에 보면은 지금 전위가 변하는 것을 보고서 이 두께를 갖다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왼쪽이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MP 니켈은 광택 니켈보다 20에서 50mV 정도 귀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하이설파는 일단 무시하시고요. 많이 안 하니까. 그 다음 세미 브라이트 니켈, 그죠? 반광 니켈은 광택 니켈보다 또 120에서 140mV 정도 귀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주 설계를 잘 해놨고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광택제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용액을 제대로 관리하시면은 이 포텐셜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업체에서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여기서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니켈 도금 같은 경우에 일단 플라스틱 도금 하는 거라든지 니켈 도금 하는 데가 다른 도금보다는 되게 까다롭죠. 일단 뭐 경질 크롬이라든지 아연 도금 같은 경우는 단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층이 여러 개 있고 그 층에서도 밀착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전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적절하게 니켈 녹음 층 간의 전위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포러스를 갖다가 조절할 경우에는 카스 80시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한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총 니켈 녹음 두께는 22마이크로에서 원래 그 처음에 나왔던 ASTM 규격의 SC5의 35마이크로보다 얇은 두께로 해서 훨씬 우수한 내기성을 확보가 가능하다. 이게 10마이크로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 방법이 가장 좋고요. 일단은 원재료에서 니켈을 갖다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니켈 도금은 좀 복잡을 해요. 근데 참 보다 보면 참 일단 미국에서 많이 했겠지만은 참 여러 가지 공리를 해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환경이 눈이 많이 오고 이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내 자동차들도 아마 다 대부분 여기에 맞춰서 하죠. 그런데 일단 이렇게 많이 공리를 해가지고 일단은 니켈 도금을 갖다가 자동차의 그릴이라든지 도어 핸들에 했는데, 최근에 자동차들은 좀 디자인 체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아반떼를 보면 그릴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도 별로 없어요. 이제 검정색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그랜저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윈도우 트림은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릴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는 좀 다르죠.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이게 가장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죠. 단일종으로. 일단 FT에서 이제 포드 트럭인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도금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ABS 도금 업체들도 미국하고 멕시코에 있고 이 양이 어마어마하죠. 일단 면적이 커요, 쓰는 게. 근데 최근 나온 거 보면은 21년 모델 봤을 때 보면은 일단 옵션으로 해가지고 그릴에서도 도금이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앞부분에 이제 그 우리가 휘발유를 넣는 그런 주입구 같은 것들, 그 충전 장치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와 같이 이렇게 그 라디에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자인들이 다르고요. 가지고 지금 앞에 보여준 자동차의 그 크롬 도금이 없어진 거를 갖다 전기 자동차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지금 그 일본의 마츠다 자동차입니다. 가지고 2013년, 2017년, 2015년, 2019년 보시면은 2013년 모델을 제가 산 적이 있어요. 이때 보면은 크롬 도금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반떼 정도의 그런 사이즈인데 보면은 그릴이 없죠. 그 다음에 모델 체인지가 됐지만은 그렇게 그릴이 많이 사용되지, 크롬 도금된 그릴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요. 이건 그 자동차 회사의 디자인 컨셉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왔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뭐 거의 도금한 게 없습니다. 도어 핸들도 없고, 그 다음 그릴도 없고. 그래서 이건 자동차의 그런 전기 자동차의 그거보다는 아까 소나타의 그런 각 세대별로 7세대까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는 디자인 쪽에서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면은 그 독일의 유명한 약품 회사에서 보면 아연도금 쪽에 상당히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업체들도 많이 인수하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일단은 장식도금 같은 경우엔 디자인에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앞에 보인 것처럼 그냥 그릴을 갖다가 도장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크롬 도금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니켈 크롬 해가지고 내익성을 맞춰놨는데 근데 아연 같은 경우는 차가 녹이 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아연 도금을 갖다가 하는 방청은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고 물론 당장 뭐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면에서는 앞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은 도금 업체에서 예측하거나 뭐 예상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 드리자고 했습니다.